어제 시장이 너무 이제 험악하다 보니까 그죠? 어제 박현주 회장님이 지금이 삼전 닉스 사야 할 때 투자대가 박현주 긴급 조언 하셨는데 그 기사 내용이 그였잖아요. 올해 내내 내가 추천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가격이면 사볼 만한 것 같다. 네,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업계 이런 그룹분들이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고 불어나는 그 평가선을 보면서 모두가 이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업계의 이런 베테랑들이나 그룹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박 회장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하이닉스 주식을 48억을 사셨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이 얼만데 그죠?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뭐 1조가 넘고 이런데 아니 48억 샀다고 그게 반등이 되는 게 맞아? 이럴 수가 있는데 경제는 심리잖아요. 심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약간 상남자 기질이 좀 있으시잖아요. 주식도 되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 최 회장님이 또 여기서 딱 이 주린이들 구해주러 오셨구나. 예,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70평생 옆길 안 보고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갑자기 주식 사라는 땡땡땡 말 듣고 좋은 기업 주식을 나쁜 가격에 샀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나쁜 가격으로 올라올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을 할 때 웬만하면 1등 기업에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이거 일반인들은 알기가 너무 힘들고요. 저희 업계 일에 제도권에 있고 또 애널리스트조차도 지금 이 가격이 미래에 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정, 낙관적인 가정 아니면 비관적인 가정,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달라지잖아요. 이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쁜 가격인지 착한 가격인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기업을 나쁜 가격에 사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나빴던 가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잡주하지 마시고 네, 뭐 3등이 1등 될 것 같다. 뭐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인데 이 기업이 환골탈태해서 뭐 잘 될 거다. 그는 연예인들의 주식 망한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잡주 매매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말했잖아요. 나쁜 가격이 다시 나쁜 가격으로 절대 안 오고 상폐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셨다면 그 나쁜 가격 다시 회복합니다. 삼성전자 96,800원 나쁜 가격이었었잖아요. 5년 전에. 다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가격이 이익이 많이 날 때 나쁜 가격이 되는데 2017년 11월 달에는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한다니까 또 확 올랐다가 그거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하지만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나쁜 가격을 다 회복합니다. 이게 시간의 대가, 그 다음에 평가손이 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근데 슬기롭게 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착한 가격이 됐을 때 착한 가격에 내가 저번에 나쁜 가격에 너무 급하게 샀네. 착한 가격이 됐을 때 사야죠. 그죠? 근데 대체로 착한 가격이 되면 못 사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이 가격은 착한 가격이니까 이제 뭐 사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제 영상이나 이런 댓글에는 너나 사세요. 약간 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7천 손절 쳤다. 이제 국장은 빠빠이다. 결론 수익 1,000만 원 다 반납하고 생돈 6천 마이너스다. 떠난다. 그러니까요. 절대 이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잖아요. 가치 대비 가격. 네, 그런 가격의 움직임, 흐름만 맞추려고 하셨지
이 가격이 착한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어제 7천 손절 쳤다고요. 결국 착한 가격에서 내가 박앤세일 해준 거잖아요.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짐 사이먼, 수학적으로 수학 박사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으로 돈을 버는 그 헤지펀드인데요. 그 헤지펀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동성 속에 사고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다는 거죠. 뭔가 내가 무슨 판단으로 위에서 사고 또 밑에서 팔고 그 기준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계속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 빠이빠이, 미장가도 다 똑같아요, 사실. 지금 그 매매하는 원칙을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규칙은 미장이나 국장이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폭락장의 주범이 금리와 연준 위원장 교체라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 지경인데 원인은 너무 일반적인 걸 짚으시네. 이번 도를 넘은 폭락장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이고 그 다음이 너무 지나친 특정 종목에만 의존한 국내 산업 특성이죠. 다른 나라만큼만 조정받았으면 금리와 연준 위원장 교체라는 부분이 납득겠지만 이런 게 동의가 안 되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 지나친 특정 종목에만 의존한 국내 산업.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가지고 50%가 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샌디스크 한 2년 만에 80배 올랐거든요. 키옥시아 일본 시장 1등 됐다가 지금 반토막 나 있잖아요. 지금 이 메모리 쪽이 쇼티지가 오다 보니까 급등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HMM 있잖아요. 옛날에 현대상선 망했다가 이름이 바뀐 HMM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만약 치면 이 코로나 때 그죠? 폭등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증시가 됐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일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샌디스크에는 왜 영향을 줬죠? 그렇죠? 샌디스크에 영향을 안 줬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폭락의 원인이라면 샌디스크, 키옥시아에 왜 영향을 줘요? 키옥시아 70% 빠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하락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장이 교체가 과거에 됐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항상 폭락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베타 관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리거가 된 거는 애플의 팀 쿡 CEO의 말이 저는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반도체를 썩게 해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3년 전에 2차 전지가 왜 그렇게 폭락을 했죠? 중국 반도체 그 LFP 그거는 수준 낮은 그는 배터리라서 그거 안 써 했는데 누가 썼죠? 테슬라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급 자동차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디죠? 벤츠잖아요. 벤츠 전기차가 중국의 CATL에 LFP 썼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가 모델, 거기에다가 쓰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었던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이 저가 핸드폰입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 제품이잖아요. 중저가 없잖아요. 그죠?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그런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애플에서 중국 반도체를 쓴다고? 그죠? 중국 반도체를 쓴다고? 그게 그 투자자들의 어떤 통념을 깬 거예요. 애플이? 그러면 3년 전에 배터리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이 메모리 산업의 주식에 영향을 준 거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셈 브랜드의 지나친 자신감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큰 원인이라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옳게 명확하니 레버리지로 앞질러 가자는 전략을 고수한 월가의 젊은 천재마저도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니까요. 결국 이번 사태로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교훈이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됐습니다. 이 교훈은 월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쓰셨군요. 결국 이 좋은 주식을 질렀지만 아까 좋은 주식 나쁜 가격 요 얘기도 있었는데 내 포지션을 그죠? 좋은 주식을 과도하게 사잖아요. 레버리지. 네, 그러면 이 흔들리는 변동성에 이렇게 털려버립니다. 좋은 주식을 잔뜩 사놨는데 네, 결국은 시타델한테 다 뺏긴 거잖아요. 시타델한테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압력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급반대. 사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 헤지펀드가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 쓰다가 청산된 케이스가 코로나 직후에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21년 4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우리나라의 이 빌황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아케고스 펀드가 청산되죠. 그때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가. 그래서 21년 들어갔을 때도 그때 이제 올해 장은 뭐 왔다 갔다 울퉁불퉁한 장, 그리고 레버리지는 뭐 이제는 줄여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아무튼 내 포지션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나의 자금 관리. 변동성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죠? 변동성은 현금이 빵이면 이런 변동성에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포지션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나의 자금 관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망한 인생인데요 라는 생각이 여전히 맴돈다면 이제 알아차릴 순간입니다. 내 삶을 망했다고 폄하하는 나의 판단이 여기 있네. 제가 예전에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보고 와 진짜 좋은 영화다. 네, 한참 지나서 봤었죠. 인사이드 아웃.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도 나오고 그죠?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네, 거기서 보면 우울, 뭐 슬픔, 조이, 기쁨,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한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면 네, 그게 잘못하면 교만이 되고 공포 너무 이제 소심해지고 그죠? 그래서 내 감정들을 다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다 필요한 거다. 예,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내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예, 힘든데 이 허지영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판단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제가 유학 가서 그 MBA 시간에 그 에스키모인들의 생활 방식, 태어난 아기를 바로 그 영하 30-40도에 이글루 밖에 내놨다가 5분 뒤에 생존한 애만 키운다. 그걸로 막 논란이 많았을 때 그 어떤 미국 친구가 아니 왜 그 나라의 문화와 컬처,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 애를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성으로 태어난 애를 가려내는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잔인하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잣대를 뭐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네.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보면 너무 나 자신은 되게 깨끗하고 나 자신은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에 대한 이 판단도 너무 냉혹해지고 그 기준, 스탠다드가 너무 높을수록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좀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예, 저희 아들도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망했다. 그런데 망하고 도전하고 망하고 도전하고 예, 저는 그러잖아요. 망하고 도전하고 도전했는데 또 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는 왜 하는 게 다 안 돼.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죽을 때 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도전하고 실패도 해보고 내 인생의 드라마가 얼마나 다이내믹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좀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 지루한 천국, 한국 다이내믹한 지옥. 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살래? 저는 다이내믹한 지옥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인생이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